네, 반갑습니다. 네, 아, 새로 처음 뵙는 분이 대다수네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죠? 이름 윤동섭입니다. 섭이고 이제 2차 이제 과목 중에서 주택관리 관계 법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책을 한번 봤습니까? 책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한번 봅시다. 쭉 하나씩 넘겨보시도록 합니다. 자, 책을 넘겨보시면 요런 페이지가 있죠. 요 페이지부터 한번 쭉 하나씩 넘겨봅시다. 에듀윌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부터 한 번씩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에듀윌을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그 상대평가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상대평가가 작년부터 실시가 됐죠. 24매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때 1,700명을 뽑았거든요. 그 중에 우리 에듀윌이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확정된 게 1,100명입니다. 합격자가. 상당히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한 1,700명 중에 한 1,600명이 됐다고 일단 자료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19년하고 2020년 있죠. 23회와 24회 최고 득점자가 우리 학원에서 나왔어요. 우리 학원에서. 그래서 법규는 2019년, 2020년 최고 득점자가 나왔었고, 실무는 2019년도에 또 최고 득점자가 나왔다. 이것도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교재가 워낙 잘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년 3개월 동안에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1개월 동안에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랑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에듀윌에서 좀 특색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택관리사 공부를 왜 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시험 합격도 중요하지만 취업도 중요하죠. 취업을 우리 이제 에듀윌에서는 취업 캠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취업을 막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라고 되어 있네. 전원 취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할 때 밑에 보면 에듀윌 합격생 10명 중에 9명은 1년 이내 합격했다고 일단 되어 있네요. 자료로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보시고 또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2020년 기준으로 최종 합격생 1,710명 중에 에듀윌에서 한 1,100명이 합격되는데 밑에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아직 연락이 안 된 분까지 합하면 1,600명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죠. 자랑을 너무 많이 하네요. 자, 그렇게 하고요. 쫙 넘어갑니다. 쫙 넘어가시면 몇 장을 넘기면 2년 연속 최고 득점자 배출해가지고 세 분이 또 이렇게 사진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합격생 후기가 이제 합격 후기가 나와 있고, 또 한 장을 넘깁니다. 몇 장을 넘기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규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요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에듀윌 주택관리사 기초서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초서 보시면, 그래서 한 장을 또 넘기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23회부터 상대평가가 실시됐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차이가 뭐죠? 절대평가는 40점을 다 넘고 평균 60점만 되면 합격이죠. 합격이 되다가 23회부터 이제 상대평가로 됐는데 조금 아리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리송하다는 게 뭐냐면, 법률 조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보통 상대평가다 그러면 1차도 상대평가고 2차도 상대평가가 돼야 되거든.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23회, 24회 같은 경우에 시험 공고를 낼 때 1차는 여전히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절대평가고 2차는 상대평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리할까요? 1차가 절대평가고 2차가 상대평가면 유리할까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 상대평가를 할 것 같으면 1차, 2차를 다 상대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1차 이제 시험을 절대평가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차를 어렵게 내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제 같은 경우에 24회 같은 경우에 합격자 수가 1,600명이라고 이제 공고가 됐었거든요. 그럼 1,600명이 되게 되면 보통 다른 어떤 시험, 사법시험이라든지 옛날에 다른 시험에서 상대평가에서는 1차를 한 2.5배를 뽑아요.
만약 1000명을 뽑는다고 하면 2000 몇백 명을 뽑아서 그 중에 2차 점수에 조금 높은 사람 위주로 1600명 중에 이렇게 뽑는 것이 맞는데 지금 1차를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1차 시험을 어렵게 내보면 어떻게 돼요? 1차 평가를 어렵게 냈으면 이번에 똑같아. 23회도 그렇고 24회도 그렇고 1차를 어렵게 내버렸어요. 그럼 실제로 1차만 합격하면 2차는 상대적으로 더 쉬워지죠. 이런 지금 제도라는 것을 알고는 들어가야 됩니다. 뭐 우리 2차로 보면은 조금 다행스러울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1차는 아직도 뭐다고요? 절대평가다. 2차는 상대평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차 선생이지만 할 수 없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1차가 중요하다. 원래는 상대평가가 되면 2차가 중요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1차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제도라면 1차가 중요하니까 1차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2차 선생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험은 1차만 합격되면 합격은 아니죠. 지금 2차까지 합격돼야 되기 때문에 2차를 이제 또 무시를 하시나 마시라는 뜻이지. 그죠?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법규에서 법이 13개 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뭘 것 같아요? 법 13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게, 그렇죠. 공주법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법이겠지. 그게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이거든. 그죠? 그럼 공동주택관리법은 뭐에 대한 법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이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인데 거기에 여러분들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그 말이 뭐냐면 공동주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죠. 그런데 아파트 중에서도 특별히 법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의무관리가 뭐냐면 적어도 자치관리 내지는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공동주택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범위가 넓어질수록 여러분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가 늘어날수록 여러분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겠죠.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상당한 개편이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의무관리가 되는 것은 반드시 150세대 이상이 돼야 돼. 150세대 이상의 뭐 성관계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의무관리가 되고, 의무관리가 되면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 해야 되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야 하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치관리를 하고 위탁관리를 할 때 그 사람을 관리주체라 하거든요. 관리주체는 당연히 주택관리사 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넓혀줘 버리면 여러분들 일자리가 늘어나죠. 근데 그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특히 작년에 150세대 이상은 당연히 의무관리가 될 여지가 많은데 150세대가 안 되더라도 입주자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주자 등이 우리도 규모는 적지만 의무관리를 하자라고 하면 그걸 전환신고를 하거든요. 하게 되면 의무관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럼 거기도 주택관리사 같은 이런 분들을 뽑아야 되겠지. 자꾸 이제 범위가 늘어난다는 게 그 밑에 있는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하기만 하는데 의무 채용 확대 이래 돼 있죠. 그게 이제 보시면 요 페이지입니다. 요 페이지입니다. 보장된 전망 확실한 합격인가요? 요 페이지를 보면 밑에 보면 비전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의무 채용 확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2020년 4월 24일부터 작년이죠. 작년부터 주택관리사 의무 채용이 확대되었는데 못 찾고 있는 분이 많네요. 이 페이지가 없습니까? 이 페이지? 요 페이지? 페이지가 없으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찾았죠? 거기를 보면 의무 채용 확대 2020년 4월 24일부터입니다. 작년이죠. 작년부터 주택관리사 의무 채용이 확대되었는데 500세대 미만 동그라미 미만. 지금은 세대수 불문입니다.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입주자, 여기는 정확한 건 아닌데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치게 되면 의무관리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면서 주택관리사 수요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면 그로부터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시험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부터 주택관리사 제도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럼 시험 공고를 할 때 과목별로 무엇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 다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보면 시험 안내 이래 돼 있죠. 시험 안내 이래 돼 있고 밑에 보면 2차 매년 9월 중 시행 이래 돼 있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9월 중일 수도 있고 10월 달에 칠 수도 있습니다. 칠 수 있는데 1교시에 총 100분에 걸쳐서 법규 그다음에 실무 두 개가 있는데 법규를 보면은 향후 주택관리사로 근무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법률에 대한 법적 소양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총 몇 개 법령이다? 13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법령이 상당히 많지만 그중에 우리 이제 주택관리사와 관련되는 법을 모아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법이 몇 개라고요? 13개 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방금 또 이제 했던 거니까 넘어가는데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밑에 보면요. 자, 여러분들 1차와 2차의 차이가 뭐죠? 시험에서 1차, 2차의 차이점은 둘 다 40문제가 나오지만 2차 두 과목은 주관식이 나오죠. 주관식이 40% 나옵니다. 40문제 40%니까 몇 문제죠? 16문제가 나오는데 주관식이 쉬울까요? 지금까지 역대 객관식이 쉬울까요? 법규에 관련돼서는 주관식이 훨씬 쉽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주관식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단서 조문이 뭐냐면 공부를 좀 뭔가 정확하게 공부하는 습성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주관식이 훨씬 쉽습니다. 득점 포인트입니다. 주관식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주관식을 좀 강조를 제가 하는데 문제는 주관식을 낼 때 제일 처음에 주관식이 될 때는 이렇게 갈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가 나오다가 딱 하나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의 답이 주로 보면 숫자 아니면 숫자 하면 단순한 단어이죠, 단어. 단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부서 출발을 했다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까지.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가 작년부터 개정이 된 거야. 작년부터 이제 지금은 이게 가로가 3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2개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최대 몇 개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분 점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분 점수 아시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인데 한 문제는 맞았는데 한 문제가 틀리면 0.5점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작년부터는 부분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3문제가 나왔는데 2문제를 맞추고 한 문제가 틀리더라도 일정한 점수를 주죠. 당연히 알아야 되지.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가 3개인 경우 이래 돼 있죠. 가로가 3개인 경우에 3개를 다 맞추었으면 몇 점이다? 2.5점. 2개를 정답으로 했으면 1.5점. 1개만 정답이면 0.5점. 이런 식으로 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주관식이 아까도 중요하다 했지만 부분 점수가 되니까 더 중요하지. 옛날에는 만약에 2개가 나왔는데 한 문제를 틀리면 점수가 한 점도 안 줬잖아요. 지금은 한 문제만 주면 주죠. 그러니까 주관식을 조금 자 강조를 좀 많이 합니다. 자, 또 한 장을 넘기시고 그 다음부터는 별 거 없고요. 자, 이제 페이지가 이제 나옵니다. 16페이지를 펼쳐 보십니다. 16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책에 보면은
올해부터 이제 나왔는데 책에 제가 분리를 했는데 이 용어집이 있거든요. 기초 용어집이 있어요. 그 앞에 뭐 두꺼운 책이 하나가 붙어 있죠. 거기에 요걸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규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에서 우리 지금 이제 기초수를 하게 되는데 기초수에서 많이 나올 때는 몇 문제 정도 나올까요? 기초수에서 기본서가 아니고 지금 기초수 법규는 90페이지도 채 안 되거든. 여기서 몇 문제 정도가 나올까요? 많이 나올 때 10문제 나옵니다. 올해도 한 8문제 나오고 이래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면 40문제 중에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엄청 쉬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다 기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일수록 기초수도 버거울 수도 있죠. 버거울인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기초수를 보면 너무 쉬워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수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가 간간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 내용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그걸 또 기초수 내용 중에 기초용어집이라고 있어요. 역시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보죠. 보시는데 그걸 이제 보시기 전에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몇 월 달이죠? 10월 달이죠. 그 다음에 10월, 1월, 12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2, 3 이걸 왜 적느냐 하면 우리가 이론 강의가 있고 문제집 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와 2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를 이렇게 6개월을 해요. 6개월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하는 강의가 바로 지금 하는 무슨 강의죠? 기초 이론 강의를 원래 한 달은 4주잖아요. 4주인데 요거는 3주만 합니다. 10월 달 3주 1, 2, 3주 동안만 기초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걸쳐서 하는 강의를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를 하는데 이 기본 이론 강의는 원래는 3개월이면 2개월이죠. 2개월이면 8주죠. 8주인데 9주 강의를 합니다. 9주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우리 하는 강의가 요게 1, 2, 3월 달 하는 강의를 심화 이론입니다. 이거는 심화 이론 강의를 이제 우리가 12주 동안에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강의가 요거죠. 이게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완전히 법규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빼대죠. 빼대 강의를 지금부터 할 건데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지만요. 기초 이론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거 국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가가 뭐죠? 국가가 뭐고 지자체가 뭡니까? 이거부터 이제 법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국가는 말대로 국가죠. 국가는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 대표 선수가 있죠. 축구 대표 선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와 일본 국민 모두가 싸우는 건 아니죠. 그 중에 대표 선수를 딱 뽑아서 딱 하죠.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각 법령 우리 같으면 13개 법령 중에 대표 선수가 따로 딱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로 장관입니다. 장관 중에 제일 중요한 장관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국토. 자, 그래서 보면 자, 출제 법령이라고 되어 있고 16페이지입니다. 자, 16페이지부터 이제 책을 들어갑니다. 책을 들어갑니다. 자, 보면 그게 이제 보면 출제 법령 13개 법령이 쫙 나열되어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는데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네요. 자, 봅니다. 저기 보면 첫 번째 주택법 있죠. 주택법이 24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24회가 안 나와 있냐면 24회 시험 치기 전에 기초서는 나와 있었거든. 근데 다행스럽게도 23회와 24회 출제 빈도는 똑같아. 23회와 24회는 똑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택법이 24회죠. 그러니까 23회가 몇 문제가 나왔죠? 8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40문제 중에 8문제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겁니다. 20%죠. 20%가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나오고 거기에 가로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도 똑같이 나와버렸어. 작년하고 24회와 23회가 똑같습니다. 주관식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총 몇 문제가 출제됩니까? 주택법은 8문제가 출제된다. 상당히 중요한데 왜 주택법이 그럼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주택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유 우리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근무하셔요? 주로 아파트에서 근무하잖아요. 아파트는 주택입니까? 그러니까 주택법이 중요한 거지. 그죠? 주택법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가 방금 했던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여기도 몇 문제가 나옵니까? 8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데 8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택법에서 지금부터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주택에는 혹시 여러분 단독주택 들어봤죠? 공동주택 들어봤죠? 그것을 다 다루는 법이에요.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 혹시 분양주택 들어봤습니까? 임대주택 들어봤습니까? 그걸 다 다루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주택법은 그것이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다 다루는 법인데 자 여기 이제 특별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택 중에서도 특별히 목적 자체가 분양 목적의 주택이 아니고 임대 목적의 주택도 있죠. 이런 주택을 뭐라고 합니까? 주택은 주택인데 분양 목적의 주택이 아니고 임대 목적의 주택을 뭐라고 합니까? 임대주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주택만 똑 떼가지고 주택 중에 특별히 만든 법이 2개가 있는 겁니다. 2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죠. 특별한 법이야. 특별한 법.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탁 떼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고 또 하나가 무슨 법이 또 있죠?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2개의 차이점이 뭐죠? 방금 큰 차이점. 하나는 민간이고 하나는 공공이죠. 예를 들면 제가 한국토일대공사다. 그럼 제가 임대를 목적으로요. 주택을 건설했다고 하면 그럼 무슨 법을 적용하죠? 제가 한국토일대공사면 공공주택특별법이 되고 그게 아니고 제가 국가등이 아니야.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임대 목적으로 주택 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몇 문제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2문제씩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지금 1, 2, 3, 4 번호를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법 2. 공동주택관리법 3.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관한 특별법 4. 공공주택특별법 합하면 몇 문제죠? 합하면 몇 문제죠? 그게 8, 8, 2, 2니까 이거를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출제위원이 이걸 어기면 안 돼. 합해서 50%를 반드시 주택에 관한 법으로 법에서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공고를 낼 때 우리가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맞습니까? 주택에 관한 법.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또 질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시게 될 아파트가 혹시 건축물입니까? 그거에 대한 법이 무슨 법이죠? 건축법인데 이것도 몇 문제가 출제돼요?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5개 법이 주요 이제 5개 법인데 이거 합해서 전부 몇 문제죠? 27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무려 70 몇 프로죠? 예? 상당히 한자.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1월, 12월 이때까지는 주로 이제 뭐를 강조를 좀 하냐면 주요 5개 법 있죠.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한 건축법을 위주로 공부를 좀 합시다. 그걸 아주 완전히 잡아두면 좋아요. 그죠? 실제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가 8개 법이 있는데 이름도 아주 생소하죠. 이름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등 있죠. 여기서 그 8개 법령에서 13문제가 출제됩니다. 몇 개 법이라고요? 자, 좀 전에 다시 보면 5개 법에서 27문제가 나오면 13문제는 8개 법에서 나오죠.
여러분 놓다 보니 많이 놓아봐야 몇 문제죠? 많이 놓아봐야 그렇지 두 문제지. 한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는 법, 이걸 우리가 기타 법령이라고 제가 할게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덜 중요한 법이지. 여러분들 공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좀 출제 이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각 법령마다 최고 장관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법령 13개 법령을 쭉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주무부 장관 등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첫 번째부터 한 7개 정도까지는 전부 국토장관이죠. 어디까지가 국토장관이냐면 시설물법. 시설물법까지가 국토장관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출제가 됐던 겁니다. 소방기본법하고 하재예방 그 법하고 두 개를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소방기본법과 하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소방청장이 되는 겁니다. 청장이 높습니까? 장관이 높습니까? 그럼 이 소방청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장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방청장이 주무부 장관이에요. 주무부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방청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전기사업법은 누구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출문제입니다. 주무부 장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사업법은 누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고 성강기법은요. 행정안전 이것도 다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집합금융법은 뭐 장관이 별도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야. 제가 아까 이걸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는 주로 누구다고요?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이 국토장관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될 수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도 될 수 있죠. 근데 장관이 아는 사람도 있죠. 소방청장이 주무부 장관 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될 이 이제 파트가 1, 2로 나누어 놨는데 행정기관 중 국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국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 그 국가는 우리 법 13개 법률 중에 국토장관이 될 수도 있고 산업통상부 장관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소방청장도 될 수 있죠. 이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국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국가가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한 몇 년 됐지만 지자체도 있는 거야. 줄여서 저희가 지자체를 하는데 정식 용어는 뭐죠? 지방자치단체. 오늘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자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답은 없습니다. 지자체를 이제 크게 자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지금부터요. 크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시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시도. 요거의 주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시도의 장이 누구예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시도의사라고 합니다. 요거를 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렇게 각 시도의 최고 책임자를 시도의사라 하는데 여기부터 이제 분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시장에는 어떤 시장이 들어가요? 시도의사 할 때 시장에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기도 의정부 시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진짜입니까? 경기도 성남시 안 들어갑니까? 그럼 뭐 서울특별시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시장이 딱 들어갑니다. 이 시장에는 특별시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혹시 그러면 광역시장은 들어갑니까?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같은 데 들어갑니다. 그럼 혹시 세종시장이 들어갑니까? 그 사람을 특별히 뭐라고요? 특별자치시장이라 합니다. 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요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도의사 이야기할 때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도의사 할 때 도의사에는 또 누가 들어가죠? 도의사 할 때 도의사에 누가 들어가죠? 경기도의사는 들어갑니까? 예? 경기도의사 들어갑니다. 경기도의사도 들어가지만 혹시 제주도에도 도의사죠? 이 사람을 특별히 뭐라고 해요? 특별자치도의사라고 합니다. 예, 특별자치도의사. 자치도의사라 한다. 시도의사를 완전히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시도의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도의사는 5사람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누구죠? 특별시장. 두 번째는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특별자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크게 나누면 지자체가 하나가 돼 있어요. 시도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시, 군, 구도 있게 되는데 그럼 시군구에서 지자체장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그 다음 뭐가 있죠? 구청장이 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경기도 성남시장은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맞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요 시장 속에는 누가 아닌 시장이 여기 다 들어간다? 요 시장이 아닌 시장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요 시장은 요 사람들이 아닌이죠. 시장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자, 군수는 혹시 인천광역시에는 군이 있습니까? 그럼 그 군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혹시 경기도에는 군이 있습니까? 많죠. 경기도 양평군 같은 그 장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죠. 군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구청장이 중요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으면 여기가 지금 무슨 구죠? 서울특별시? 예? 동작구입니까? 예, 동작구다. 그럼 여기에 지자체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그 동작구 같은 경우는 특별시라는 요 지자체도 있지만 또 동작구라는 요 지자체가 있지. 지자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광역이라고 합니다. 광역지자체라고 하고요. 요거를 뭐라 하죠? 기초지자체라고 합니다. 기초지자체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할 때 동작구를 책임지는 지자체장을 뭐라고 해요? 동작구청장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여기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겁니다. 동작구청장이 대표적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 요새 뭐 상당히 뭐 사회적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성남시 좋아합니다. 제가 이 성남시 분당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분당구. 그럼 분당구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예요? 예? 아니 여기 분당구의 최고 책임자는 뭐라고 해요? 분당구청장이 앉아 있게 되는데 이 분당구청장은 동작구청장하고 달리 이 푸른색 구청장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이 없어도 시군 구청장이라 할 때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입니다. 요걸 특별히 뭐라 한다고요? 자치구청장을 하는데 자치구청장은 뽑아줍니까? 임명합니까? 뽑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자치구청장, 우리가 동작구청장 뽑아주죠. 뽑아주는데 여기 있는 분당구청장 뽑지는 않죠. 그럼 여기는 지자체가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없지. 경기도라는 요 지자체 하나하고 또 성남시라는 요 지자체하고 두 개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구가 있다고 해서 이 구는 뽑아주지 않죠. 자치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 교재를 한번 싹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은 양갈로 1번에 행정기관 중에 국가에 대해서는 아까 했고, 자, 두 번째 행정구역을 한번 해봅시다. 즉 지자체인지 아닌지를 한번 쭉 좀 이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이다 하면 지자체가 몇 개요?
두 개죠, 두 개. 동은 들어가지 않지. 그래서 보면 기역 특별시하고 니은 노원구가 지자체죠. 지자체는 지자체인데 특별시는 광역지자체죠. 광역지자체로 되면서도 어디에 속합니까? 시도에 속하지. 맞죠? 서울특별시 할 때 특별시는 강력지방자치단체로서 시도에 속하죠. 여기 최고 책임자는 이름이면 누구예요? 특별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시도의사에 속하죠. 이런 식으로. 그죠? 노원구도 지자체는 지자체인데 기초지자체죠. 그리고 시군구에 속하고 자치구죠. 자치구. 자치구가 된다. 그리고 여기 최고 책임자가 노원구청장인데 노원구청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시군구청장에 속하죠. 여기까지만 지자체가 되는 것이지 동 같은 것은 지자체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 동그라미 보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있는데 역시 지자체가 몇 개죠? 두 개죠. 그래서 경기도라는 강력지자체도 있지만 성남시라는 기초지자체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분당구 있죠. 분당구. 분당구는 아까 지자체가 아니라 했죠. 그거 했었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잠깐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칠판 보십니다. 이 분류는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 기초지자체로서 이 시장은 또 반드시 둘로 나눠야 돼요. 인구를 대비해서요. 인구가 몇만 이상이면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하죠? 특별히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중에서도 뭐라 한다? 대도시라고 하고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50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50만이 아닌 데는 대도시가 아닌 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자 분류를 좀 하셔야 돼요. 요 시를 분류하는 건 아니고 요 시를 분류를 할 때 인구를 몇만을 낳고 따진다? 50만을 낳고 따지는데 50만 이상이면 무슨 시다? 대도시가 되고요. 50만이 안 되면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분류가 많이 돼요. 어떻게 구별 실익이 나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자, 그게 이제 보면 성남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은을 보시게 되면 성남시는 방금도 했지만 기초지자체로서 시군구에 속하는데 성남시장은 지자체장이면서 시군구청장에 속하죠. 속한데 그 밑에가 중요해요. 사실은 성남시는 인구가 몇만 이상 50만 이상으로서 대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도 대도시 시장이 되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면 자, 세종시와 특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7번을 보게 되면 제가 이 한 지역을 한번 해봤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이렇게 되게 되면 지자체가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특자가 두 개가 있죠. 특자시와 특자도는 반드시 지자체는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밑에 없죠. 특자시, 특자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3번 양갈로 좀 별표합니다. 상당히 줄지어 봐야 됩니다. 3번 양갈로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행정기관 중에 지자체장이죠. 네. 자, 요거 진짜 별표합니다. 3번 양갈로 별표하시고요. 지자체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시도의사가 있고 1번 동그라미 시도의사가 있고요. 2번 동그라미 시군구청장 동그라미 1번과 3번의 비교입니다. 방금 칠판에 적어놨죠. 근데 여기 이제 의미 있는 것이 우리가 1번에서 시도지사라 하면은 특별시장, 강력시장, 특자시장까지 묶어두십니다. 이 사람이 시장이죠. 시도의사 할 때 시장이 되고 도의사도 두 종류가 있는데 도의사도 있고 특자도의사도 있죠. 근데 요 시도의사에서 우리 입법자들이 법이 13개 법령이 되다 보니 다 법률을 제정하고 만드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표현을 막 달리 쓰는 게 많아요. 방금 시도의사에서 특자를 딱 두 개를 싹 빼버리면 뭐가 돼요? 특자시, 특자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게 바로 EV라고요.
이 표현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시도의사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시도의사 중에서 누구를 속 빼붙다고요? 특자를 빼버린 거. 빼버리면 뭐라고 되죠? 특별시장, 강력시장, 도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봅시다. 특별시장 밑에 누가 있죠? 특별시 밑에 누가 있죠? 뭐가 있죠? 지자체가? 그렇지. 특별시 밑에 자치구밖에 없죠. 자치구밖에 없고 강력시 밑에는 무슨 구가 있죠? 똑같이 자치구도 있지만 거기는 뭐도 있죠? 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시와 강력시 차이점이 특별시는 뭐밖에 없다 밑에? 구만 있다. 구만 있지만 강력시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도 있지만 군도 있다는 게 중요해. 맞습니까? 그럼 도시사. 도 밑에는 뭐가 있죠? 시도 있고 군도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해. 시도 있고 뭐도 있다? 군도 있다.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 이걸 나중에 있죠.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한창 하다가 지금 10월 달이죠. 내년 한 8월 달 돼서 시도의사가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또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하면 안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기초 과정부터 이렇게 오신 분들은 상당히 참 선택을 참 잘하시다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 예, 다시. 특별시 밑에 누가 있다고요? 구가 있고 강력시 밑에 강력시 밑에 또 시가 있으면 안 되지. 강력시 밑에 구가 있고 군이 있다. 도 밑에 뭐가 있다? 시가 있고 군이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특자시 밑에 뭐가 있다? 저 앞에 대단하시네. 없어. 특자시 밑에는 없습니다. 지자체가. 또 특자도도 없다. 그 정말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자 됐고. 자 됐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4번, 5번을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방금 또 말씀드린 건데 구청장도 구청장 나름이죠. 자치구 구청장도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도 있죠. 그러면 자치구 구청장은 요거죠. 요 사람 아까 누구 밑에 있는 거죠? 아까 요 자치구 구청장이 되는 사람은 어디 밑에 있는 특별시와 강력시 밑에 있는 구 맞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또 이제 군도 강력시에는 또 뭐도 있다고요? 군도 있다. 이게 이제 자치구가 된다. 자치군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6번, 7번을 묶어 두십니다. 6번, 7번을 묶어 두시는데 거기 보면 또 대도시 시장도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있죠. 방금 했죠 이거? 요 시장을 또 어떻게 나눈다고요? 대도시도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를 나누는데 인구 대비죠. 몇만 이상이 되면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라 하고 50만이 안 되면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변형이 됩니다. 변형. 아까도 했지만 법규가 있죠. 좀 문제점이 뭐냐면 13개 법령인데 그 법령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하는 부서가 똑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르다 보니까 막 표현이 달라. 지자체 표현절이. 그거를 제가 8, 9, 10을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8, 9, 10을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9번입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도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무슨 법이랬죠? 건축법이 7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뭘 받아야 될까요? 허가를 받는 거거든. 예? 이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야. 그럼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요? 이 건물.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해당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9번부터 먼저 기역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기역을 발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이 가장 일반법인데 건축법상의 허가권자는 이걸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 누구죠? 특시군 구청장입니다. 제가 줄였어요. 앞으로 제가 특시군 구청의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특은 특자시장.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 뭐죠?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부터 한번 트레이닝 해봅시다. 첫날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걸 합니다. 자, 그럼 뭐 우리 여기서 이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요? 트레이닝입니다. 지금
그죠? 여기가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죠. 하면 턱시군 구청장 할 때 여기는 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구청장이지, 맞죠? 여기는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럼 누구죠? 성남시장이 되잖아. 턱시군 구청장이니까. 그럼 자, 세 번째 제주 특자도 있죠. 특자도 제주 특자도 서귀포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이 건물 정도의 건물을 짓고자 한다 하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요? 항상 특자도 의사라는 거야. 세종시도 항상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하는 거야. 이게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 턱시군구청장입니다. 확실하죠? 턱시군구청장입니다. 근데 자, 이번 질문입니다. 우리 학원에 근무하다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너무 쉬워요. 여기 바로 옆에 뭐 63빌딩 있죠. 층수가 몇 층이죠? 63층이라 봤을 때 허가간자가 싹 바뀌어 버리는 거야. 주관식도 나왔습니다. 21이라는 숫자가 주관식이 나왔었는데 허가간자가 원래는 시군구청장이니까 여기 같으면 동작구청장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 같으면 영등포구청장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층수가 몇 층 이상이다? 21층 이상이 딱 되는 순간 허가간자가 샥 바뀌어 버린다. 누구로 대푼다? 특별시장. 서울시장이랑 기분 나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인천 같으면 강력시장.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밑에 보면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바뀌는 유일한 경우가 몇 층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출제한 3번 나왔습니다. 21이 주관식도 나왔습니다. 21층 이상이거나 또 층수는 21층 이상이 안 되더라도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면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바뀝니다. 특별시장, 강력시장. 됐죠? 특별시장, 강력시장.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재건축 들어봤습니까? 재개발 들어봤습니까? 올해 또 시험 문제 주관식이 나왔는데 주관경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업이라 한다? 정비사업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시험적 쉽게 나왔지. 주관경 개선 사업도 있고 무슨 사업도 있다? 재개발 사업도 있고 또 뭐가 있다? 재건축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특별법이 있게 되는데 이 법이 또 기출문제였죠. 10번 있습니까? 10번. 10번이 보면 무슨 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는 겁니다. 정비법이 이제 되는데 이 정비법에서 다 아주 특이한 것이 뭐냐면 표현이 달라. 이건 또 거기 보면 시장군수에다가 등자가 딱 붙였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에서만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에서 시장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뭐로 하겠다고? 시군구청 하겠다고. 특별히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다루는 법이거든요. 정비사업을 다루는 법인데 이때는 시군 자치구청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해. 안 하고 앞으로 뭐라 한다? 시장, 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내용은 뭐라고요? 시군 자치구청장이 되는 거야. 품마다 이름이 막 다르니까 우리는 분류해서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먼저 쉬었다 할 건데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하고 조례부터는 다음 시간 할 거다 하는데요. 그러면 자, 질문을 좀 합니다. 그러면 주택법이 특별법입니까?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특별법입니까? 그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를 조금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미리 좀 이야기하면 아까도 했지만 주택법은 모든 주택을 다루는 법이죠. 그것이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모든 법을 다루는 법인데 특별히 그 중에 딱 뽑아가지고 뭐만 딱 다루는 법. 만약 민간 임대주택을 다루는 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특별법입니다.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재건축을 이야기했죠. 재건축은 상당히 시사성이 있는데 재건축은 주로 어떤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세월이 막 지나가지고 이거를 해체 또는 철거를 하고 새로 세대수도 늘려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는 건축물입니까? 그럼 건축물만 있으면 돼, 사실은. 왜냐하면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건축법에 따라 그게 신축이거든요.
건축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규제를 더하기 위해서입니까? 덜하기 위해서입니까?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특별법인데 그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시는 곳이 아파트 잘 했잖아요. 아파트는 주택이죠. 아파트는 주택이죠. 근데 아파트는 또 건축물이기도 하죠. 그럼 건축법에 따라서 하면 돼. 근데 별도로 주택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규제를 적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까?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만든 법이 또 주택법이다 보니 건축법과 주택법 두 개만 딱 놓고 보면 어떤 게 특별법이죠? 주택법이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면 그걸 적용하지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적용합니까?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게 중요하다 진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가가 있고 뭐가 있다? 지자체가 있는데 국가는 우리 법 13개 법률 중에 최고 책임자를 주로 이야기하죠. 국토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누는데 광역지자체는 시도가 있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는 시군구가 있는데 거기 장을 우리가 뭐라 한다? 시도이사 내지는 시군구청장이라 하는데 여기서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에는 특별시, 강력시, 특자시가 있고 그 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도의사는 누구죠? 그냥 도의사도 있지만 특자도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빼버리면 뭐라고 하죠? 빼버리면 특별시, 강력시장, 도의사 있죠. 근데 이때 빼버리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요 빼버리는 요 두 시장은 두 시장이나 도의사 같은 사람 밑에 지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때 분류를 하기 위해서 특별시장, 강력시장, 도의사라는 표현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요 밑에는 누가 있다고요? 특별시장 밑에는 자 봅니다. 특별시 한번 해봅시다. 빨간 거랑 꺼봅시다. 특별시장 밑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누구만 있다고요? 구청장만 있죠. 강력시장 밑에는 구청장도 있지만 군수도 있죠. 저기 도의사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장도 있지만 뭐도 있죠? 군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분류를 좀 하는데 법이 13개가 되다 보니 그냥 이런 식으로 분류만 하면 참 되는데 각 법에다 표현이 다른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특자시장, 특자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장, 군수 등이라 하자고 해당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법률 등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합니다. 4번부터는 다음 시간 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